같은 일요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두 집에서 거의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진 10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두 집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시는 오건표 어르신 댁입니다. 71살 평생 묵수로 사신 분입니다. 창틀을 짜고 문짝을 대패로 밀며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5만 원짜리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일 한 봉지 사 들고 온 적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이 서늘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인사를 건네자마자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벽지를 보고 베란다 쪽 창을 내다 보았습니다. 마치 집을 사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는 오 어르신 등 뒤로 아이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방을 애들 방으로 트면 딱이겠네.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인데 벌써 방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배윤옥 어르신 댁입니다. 68, 30년 동안 작은 세탁소를 하시다 얼마 전 문을 닫으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이름은 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일요일 오후 배 어르신 댁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정 씨와 사위였습니다. 손에는 역시 백화점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들어서자마자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한번 내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려 거실을, 벽지를, 천장을 훑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살피듯 꼼꼼했습니다. 배 어르신이 보리차를 들고 나오자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건강은 묻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가 찾아왔는데 그 눈이 얼굴이 아니라 벽과 천장을 향해 있던 적, 안부가 아니라 시세와 명의로 대화가 흘러가던 적, 그 순간 가슴 한쪽으로 찬바람이 스쳐가는 그 느낌. 자녀가 찾아왔을 때 그 시선이 여러분이 아니라 집을 향한 적이 있으시면 댓글에 하나, 한 번도 없으시면 둘, 숫자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어르신의 10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건표 어르신과 배은옥 어르신 두 분은 같은 갈림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자녀가 재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갈림길입니다. 한 분은 한쪽 길로, 한 분은 다른 쪽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두 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계신지 아시게 될 겁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법도 아닙니다. 한번 건네면 다시는 돌려받기 어려운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실제 법과 실제 판결, 실제 제도 이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녀가 찾아와 집을 훑어보는 그 장면. 두 어르신은 같은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읽으셨습니다. 오건표 어르신은 그 시선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 집에 관심이 많구나. 나를 걱정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구나. 큰아들이 방 배치를 말할 때도 서운함보다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니 애들이 신경을 쓰는구나. 오 어르신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배은옥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사위가 벽과 천장을 훑는 순간, 딸이 집값을 먼저 묻는 순간 배 어르신은 온몸으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집을 보러 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 내 얼굴 대신 찬장속부터 살핀다면 그 사람이 보러 온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배 어르신은 그날 그 서늘함을 정확히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세금은 실제로 복잡하고 미리 준비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문제입니다. 건강을 묻고 나서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과 건강은 건너뛰고 시세부터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사람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벌써 주인이 바뀐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찌르는 이유입니다. 두 어르신의 첫 반응을 기억해 두십시오. 한 분은 그 시선을 관심으로 읽었고 한 분은 신호로 읽었습니다. 10년의 갈림길은 바로 이 첫 단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갈림길로 가보겠습니다. 자녀가 드디어 입 밖으로 요구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대구 오건표 어르신 댁부터입니다. 보리차를 마시던 큰아들이 휴대폰 화면을 아버지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글자를 보았지만 뜻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는 것, 미리 연습해온 발표처럼 또박또박 했다는 것만은 느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미리 명의를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세금을 크게 아끼실 수 있어요. 명의를 옮긴다. 그 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이 집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좋게 해라. 아이들 힘든데 아비가 뭐라도 도와야지. 그 한마디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오, 어르신은 왜 그렇게 쉽게 그러셨을까요? 뒤에서 그 마음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전주 배윤옥 어르신 댁입니다. 사위 역시 휴대폰을 배 어르신 앞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증여해 두시면 상속세를 많이 아끼실 수 있어요. 배 어르신은 잔을 들던 손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딸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엄마, 이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배 어르신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응, 생각해볼게. 그 자리에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생각해볼게가 두 어르신의 10년을 가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그래라고 하셨고 배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생각해볼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건표 어르신을 나무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 어르신이 하신 그 말, 아이들 힘든데 아비가 도와야지, 이 말은 우리 세대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이 말 귀에 익으시지요. 어쩌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을 입에 올리셨을지 모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견디면 되지. 밥상이 좀 부실해도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병원비가 버거워도 이쯤이야 괜찮아. 이런 말들에 기대어 우리 세대는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앞에서, 혼인해서는 배우자 앞에서, 아이 키울 적에는 자식 앞에서,
참으면 된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뒷면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참으면 되지 하고 말할 때 그 말을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괜찮은 분이구나.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자녀가 못돼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3, 40년 동안 날마다 괜찮다는 말만 들었으니 정말 괜찮은 줄로 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부탁해도 되겠다 여긴 것이고 조금 더 기대해도 되겠다 믿은 것입니다. 오건표 어르신의 그래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안함이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큰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큰아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했을 때 오 어르신은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셨습니다. 목공소 버리러는 힘에 붙였습니다. 아들은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날부터 오 어르신 마음에는 그 돌덩이가 놓였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아들도 못 배우게 했다. 그 돌덩이는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전화할 때마다 오 어르신은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니까요. 그때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애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500만 원. 아들이 힘들다 할 때마다 통장을 여셨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이 어느새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건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꼭 줘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 건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실은 어디에도 없는 빚을 말입니다. 미안함은 우리 한국 부모 세대의 밑바탕 정서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못해준 것이 유독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정작 문제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안함도 오래 묵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더 못해줬으니까 하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먼저 울리면 지갑은 나도 모르게 열립니다. 오건표 어르신의 지갑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어르신 모두 그 뒤로 전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대구 오건표 어르신께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아버지, 세법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세무사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 어르신은 글자를 다 읽지도 못한 채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셨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설마 아비한테 나쁘게 하겠어. 전주 배윤옥 어르신께도 전화는 똑같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서류 보셨어요? 엄마, 이번 주에 하는 게 좋아요. 어느 날은 배 어르신이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세무사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수수료도 깎아드립니다. 배 어르신은 당황했지만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자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전문가가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제가 엄마 집이라도 뺏겠다는 거예요. 이 순간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거절했을 때 갑자기 못된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지는 그 흔들림.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흔히 걸려드는 감정의 덫입니다. 배 어르신도 그 덫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혜정아,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야.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어르신을 가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건 엄마의 방패야. 그런데 여러분, 배 어르신이 왜 그렇게까지 버티셨는지 아십니까? 배 어르신은 세금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다 훨씬 큰 것을 지키려고 버티신 겁니다. 바로 통제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배 어르신이 며칠 뒤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배 어르신은 결국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료 상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거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큰 글씨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통제권.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팔든 세를 주든 담보로 잡히든 그 결정을 전부 어머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명의가 넘어가는 그 순간 이 모든 권한이 자녀에게 통째로 옮겨갑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그 집은 더 이상 어머님 것이 아닙니다.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된 연구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코네티컷의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65에서 90 사이 어르신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에게는 화분을 하나 주면서 어느 것을 키울지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영화 보는 날도 스스로 정하게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화분 하나, 영화 보는 저녁 하나, 다른 무리에게는 직원이 알아서 정해 주었습니다. 화분도 대신 골라주고 영화 시간도 짜 주었습니다. 편하게 해드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주 만에 스스로 고른 무리가 더 밝아지고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대신 정해준 무리는 세상을 떠난 비율이 30%였는데 스스로 고른 무리는 15%였습니다. 딱 절반이었습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그 작은 자유가 사람의 몸과 목숨까지 바꾼 겁니다. 여러분, 화분 하나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집 한 채를 통째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화분이 아니라 지붕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지붕 밑에서 날마다 아침을 맞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인데 그 지붕의 주인이 바뀌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떠도 여기가 정말 내 집인가 싶어지는 순간 그날 아침은 더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배윤옥 어르신은 그것을 지키려고 버티셨습니다. 오건표 어르신은 미안함에 밀려 그것을 이미 놓아버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버티는 길이 곧바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반대였습니다. 배윤옥 어르신이 딸에게 이건 안 된다고 하신 뒤 혜정 씨는 2주 동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배 어르신은 외로우셨습니다. 밥을 드셔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으면 딸이 앉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너무 했나? 내가 못된 엄마인가?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구 오건표 어르신 댁은 어땠을까요? 얄뚝게도 어르신 댁에는 아들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돈이 아직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하고 살갑게 전화도 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 내어준 어르신은 자식의 정을 얻었고 선을 그은 배 어르신은 자식과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을 긋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돈으로 오는 정과 사람으로 오는 정은 같은 것일까요? 자녀가 여러분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이 물음의 답은 10년 뒤 두 어르신의 아침이 대신 말해줄 겁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갈림길. 실제로 도장을 찍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잃는지 숫자와 법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건표 어르신은 결국 집 명의를 큰아들 앞으로 넘기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도 어르신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셨습니다. 반면 배윤옥 어르신은 도장을 찍기 전에 복지관에서 그 뜻을 낱낱이 들으셨습니다. 상담사가 파일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진옥분 어르신 74이셨습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딸이 이혼을 하게 됐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집 절반이 사위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아들에게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집을 사업 자금 대출의 담보로 내걸었다가 사업이 기울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가장 아픕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이니 어머니가 다달이 월세를 내셔야 해요. 상담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셋 중 한 분은 증여를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넘긴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되돌릴 수 없는지 실제 판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명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서울 가회동에 있던 2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만 그냥 넘기지 않고 각서를 받아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어기면 집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부모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픈 어머니 간병은 따로 사는 딸과 도우미가 도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함을 비추자 아들은 이런 식으로 대꾸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대법원은 아버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양 약속을 어겼으니 집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 미리 각서를 받아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조건 없이 넘긴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여를 물을 수 있는 기간도 아주 짧고 이미 명의가 넘어간 부분은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건표 어르신처럼 각서 한 장 없이 그냥 넘기면 훗날 마음이 상해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 평생 살 집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그건 절약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키면서도 노후를 안정시킬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3개의 방패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사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도 그대로 어르신 것입니다. 만 55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에 시세 5억짜리 집이라면
매달 150만 원 안팎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감정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을 나라가 가져가느냐? 아닙니다.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도 자녀가 그 차액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받는 금액도 조금 늘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고 자녀도 빚을 떠안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패,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내 재산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재산의 모든 권리가 그대로 어르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도 물려줄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때 미리 정해둔 대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증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 자녀들 사이 상속 다툼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은행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패, 효도 계약서입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꼭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절대 조건 없이 넘기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 즉 조건을 붙인 증여로 하십시오. 넘길 재산과 금액을 적고 어떤 부양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꼭 넣으십시오. 2015년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7%가 이런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글픈 서류지요. 하지만 이 각서 한 장이 없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부담스러우시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십시오. 자녀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아는 돈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몫이기 이전에 부모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배은옥 어르신은 그 문구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10년이 흐른 뒤 두 어르신의 아침을 나란히 보겠습니다. 처음 그 일요일 오후 같은 장면에서 시작했던 두 집이 어떻게 갈렸는지 말입니다. 먼저 대구 오건표 어르신입니다. 집을 넘긴 뒤 한동안은 아들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돈이 마르니 정까지 함께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족하구나.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버지,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르신은 작업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손때 묻은 대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이 연장으로 20년을 일해왔는데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았단 말인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셨습니다. 80만 원. 평생을 바쳐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서류상 어르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도 이 집이 정말 내 집인가 싶은 마음. 어르신은 날마다 그런 아침을 맞고 계십니다. 이제 전주 배윤옥 어르신입니다. 딸에게 안 된다고 하신 뒤 첫 두 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배 어르신은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셨습니다. 알림 하나 없는 화면이
하루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배 어르신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4번이나 하신 끝에 딱 한 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잘 있다. 너희도 잘 지내라. 그 뒤로 이따금 문자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사진 한 장, 그리고 반년이 되던 어느 토요일 배 어르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찾아가도 될까요? 예전처럼 엄마 나 갈게 하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가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배 어르신은 그 한마디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찾아가도 되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결말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서먹함이 남아 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래도 배 어르신은 아셨습니다. 예전의 그 편안함은 배 어르신이 모든 걸 다 받아주었기에 가능했던 편안함이었다는 것을요. 그 편안함의 값은 늘 배 어르신 홀로 치러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서먹함은 결이 다릅니다. 서로의 자리를 새로 찾아가느라 생기는 서먹함입니다. 이런 서먹함은 세월이 흐르면 존중으로 바뀝니다. 두 어르신의 아침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래, 나도 손을 그어야겠구나. 그런데 내일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 알았다. 이 말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꺼내는 것 사이에는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문장 4개, 그리고 자녀가 되받아칠 때 버티는 법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생각 좀 해볼게.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곧장 답을 주지 마십시오.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루가 생깁니다. 자녀가 되받아칠 겁니다. 엄마, 이건 급해요. 지금 해야 해요. 이때 버티는 법은 이겁니다. 급할수록 더 생각해 봐야지 하고 전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하루 뒤에도 여전히 급합니다. 두 번째 문장, 이건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야. 이 말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파고들 틈을 찾아냅니다. 자녀가 되받아칠 겁니다. 방패는 무슨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이때 버티는 법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방패를 왜 드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패는 그저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이유가 됩니다. 그냥 짧게 되풀이하십시오. 이건 내 방패야. 세 번째 문장,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양보 못해.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안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빠뜨리면 자녀 귀에는 거절만 남습니다. 반대로 안 된다는 말을 빠뜨리면 자녀는 기대를 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한 문장에 함께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되받아칠 겁니다. 그럼 날 못 믿는 거네요. 이때 버티는 법은 이겁니다. 너를 믿는 것과 명의를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야 하고 선을 다시 긋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이것은 대화를 닫는 말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부모가 밀립니다. 자녀는 젊고 말이 빠르고 자료를 들이밉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려 들면 지칩니다. 지치면 결국 그래 알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다투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끊은 다음 화제를 돌리십시오. 요즘 손주 녀석은 잘 지내니? 날이 참 추워졌구나. 돈 문제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상대도 더는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이 네 문장에 다섯 번째 도구를 하나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이 문장들을 아침 산책하듯 하루 한 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러면 진짜 그 순간이 왔을 때 머리가 흔들려도 입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규칙 하나만 지키십시오. 재산에 관한 답은 절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하루를 묵혔다가 답한다. 이 한 가지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제 문장을 꺼내기 전에 그 앞 단계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이든 재산이든 건네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볼 세 가지 물음입니다. 이 세 물음을 통과하면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멈추십시오. 첫 번째 물음, 이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은가? 돌려받을 셈으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은 대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영 못 봐도 마음이 편한 액수만, 그것이 진짜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물음, 나는 지금 사랑으로 주는가, 미안함으로 주는가? 사랑으로 주면 준 뒤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미안함으로 주면 준 뒤에도 마음이 무겁고 다음에 또 손을 벌릴까봐 불안합니다. 그 무거움과 불안이 곧 신호입니다. 미안함으로 열리는 지갑은 닫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물음, 이 결정이 내 통제권을 지키는가 넘기는가? 매달 용돈을 조금 드리는 것은 통제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 명의를 넘기는 것은 통제권을 통째로 넘기는 일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둘을 결코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세 물음의 바탕에는 아까 그 화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화분을 고른 무리가 더 오래 살았다는 그 연구 말입니다. 내 삶의 결정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건강이자 존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어야겠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곧 벽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시골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당으로 통하는 낮은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드나들며 마루에 걸터 앉아 수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걸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누구나 발을 들여도 안방만큼은 주인만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 밥상에 둘러 앉는 일,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일, 명절에 얼굴을 보는 일, 손주를 품에 안아보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마당입니다. 이 문은 활짝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집문서, 통장의 잔액, 노후를 설계하는 일, 이런 것들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반드시 걸쇠를 거십시오. 그 열쇠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손 안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 손에 열쇠를 쥐어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인 자리를 통째로 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정은 참으로 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정에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과 병든 정이지요. 건강한 정이란 서로의 자리를 헤아려 주는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삶이 있으며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픈 정은 한쪽이 다른 쪽을 삼켜버리는 정입니다. 내가 미안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마음이지요. 그것은 낡은 돌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멋스럽지만
그 뿌리가 돌틈을 비집고 들어가 끝내 담을 쪼개 놓습니다. 선이 없는 정이 먼저 허물어지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건표 어르신과 배윤옥 어르신 두 분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한 분은 미안함에 밀려 집을 넘기셨고, 한 분은 생각해 볼 게 한마디로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조건 없이 넘긴 재산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넘기지 말고 지키는 세 개의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살아서 통제권을 놓지 않는 유언대용 신탁, 꼭 넘겨야 한다면 조건을 붙이는 효도계약서, 그리고 흔들릴 때 우리를 지켜줄 네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게로 하루를 벌고 이건 내 방패라며 선을 긋고, 사랑하지만 양보 못한다고 못 받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며 문을 닫는 것. 이 네 마디를 입에 붙여 두십시오. 가장 좋은 아침은 사실 두 어르신의 것을 합친 모습일 겁니다. 배윤옥 어르신처럼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눈을 뜨고 오건표 어르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식의 정을 함께 누리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먼저 지켜야 그 위에서 정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내어주고 얻어낸 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자유가 목숨의 길이를 바꾸었듯이 내 자리를 지키는 그 힘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부탁 앞에서 마음 졸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미 넘겨버리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혹은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차마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부모에게 더 내어주라 하고 더 참으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충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고 그 거칠어진 손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을 미안함에 짓눌려 보내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쥔 돈으로 내 두 발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기죽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밤은 그 방패를 가슴에 품고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저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 편에 서 있겠습니다.